중국 황제의 몰락, 권력을 놓친 황제들의 마지막 선택. 중국의 역사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황제가 지배했던 왕조들의 흥망성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제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지도자로 군림했지만 그중 많은 이들이 권력을 놓치고 몰락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개인의 실수, 정치적 상황, 외부의 압력, 그리고 역사적 흐름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마지막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운명도 다르게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권력을 잃고 몰락한 중국 황제들이 마지막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들의 최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서주 우왕, 폭정과 자살. 서주의 마지막 황제인 우왕은 폭군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사치를 일삼고 극도로 무자비한 통치를 하여 민중의 원성을 샀습니다. 그의 폭정은 민심을 잃게 만들었으며 특히 주나라 무왕에 의해 반란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무왕은 명분을 내세워 서주를 공격했습니다. 무왕의 군대가 그의 수도를 포위했을 때 우왕은 저항하지 못하고 자신의 궁전에서 불을 질러 자살함으로써 자신의 끝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폭정의 끝이었으며 그의 몰락은 주나라의 부흥과 서주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2. 진나라 후조, 정치적 무능과 처형. 진시황제의 둘째 아들인 후조는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의 두 번째 황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치적 경험이 부족했고 환관들과 권신들에 의해 조종당했습니다. 진시황의 엄적을 이어받기보다는 실정을 거듭하며 국가의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특히 후조의 통치는 강압적인 법치주의와 세금 부담으로 인해 민중의 불만을 사게 되었고 전국적으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후조는 자신의 위치가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권신들에 의존했습니다. 반란군이 진나라의 수도를 공격했을 때 그는 상황을 통제하지 못했고 결국 권력을 장악한 상대방의 명령으로 처형당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저항 없이 스스로의 몰락을 받아들였으며 그와 함께 진나라도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3. 한나라 헌제, 명목상의 황제, 굴욕적인 퇴위. 헌제는 후한의 마지막 황제로 그의 치세 동안 중국은 삼국지 시대의 혼란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실질적인 권력은 황제 대신 권신들과 군벌들이 장악했고 헌제는 단지 명목상으로만 황제의 자리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조조의 손아귀에서 인질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220년 헌제는 조조의 아들인 조비에게 황제 자리를 물려주고 퇴위할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황제로서의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불가피하게 굴욕적인 퇴위를 받아들였습니다. 헌제는 퇴위 후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황제의 자리를 잃은 후에도 살아남은 몇 안 되는 황제였습니다. 4. 명나라 숭정제, 고립 속의 자살.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숭정제는 북방의 만주족과 내부의 반란 사이에서 극심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숭정제는 스스로 열정적으로 통치하려 했으나 군사적 실패와 경제적 파탄, 내부 반란을 막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자성의 농민군이 북경으로 진격하면서 명나라의 멸망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1644년 이자성의 반란군이 수도인 북경에 진입하자 숭정제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실책에 대한 책임을 통감했습니다. 그는 금정산에 올라 스스로 목을 매 자살함으로써 명나라의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자살은 왕조의 붕괴를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자신의 몰락을 직접 목도한 황제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5. 청나라 광서제, 개혁 실패와 고립. 광서제는 청나라의 젊은 황제로 당시 중국이 서구 열강과의 충돌로 큰 혼란을 겪고 있을 때 즉위했습니다. 그는 변법자강운동을 통해 개혁을 시도했고 중국을 근대화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개혁은 매우 급진적이었고 보수적인 정치 세력과 특히 서태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서태후는 광서제를 실각시키고 사실상 권력을 빼앗았습니다. 광서제는 개혁을 시도했지만 서태후의 힘 앞에서 무력하게 고립되었습니다. 그는 생애 말기까지 감금 상태로 지냈으며 서태후의 명령에 따라 정치적으로 완전히 배제된 채 병사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가 권력을 잃은 상황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맞이한 비극적인 선택이었습니다. 6. 남송 공제, 몽골 침략에 의한 굴복과 포로 생활. 남송의 마지막 황제인 공제는 몽골 제국의 위협 속에서 즉위했습니다. 당시 남송은 점차 세력이 약화되었으며 몽골의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쿠빌라이 칸이 이끄는 몽골군은 남송을 공격해 남송을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1276년 몽골군이 수도 이만을 함락시키자 공제는 항복했습니다. 그는 결국 몽골 제국의 포로가 되었고 이후 생애 동안 몽골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정치적 힘을 잃었습니다.
공제는 저항 대신 항복을 선택했으며 이는 남송의 최후를 알리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7. 청나라 선통제, 중국의 마지막 황제, 퇴위 후 평민의 삶.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선통제, 즉 푸이는 매우 어린 나이에 즉위했습니다. 그의 치세 동안 청나라는 서구 열강의 압력과 내부의 혁명으로 인해 극도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1911년 신해혁명으로 인해 청나라가 붕괴하게 되었고 새로운 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1912년 선통제는 군벌과 정치 세력의 압력에 의해 퇴위를 선언해야 했습니다. 청나라는 공식적으로 멸망했고 푸이는 상징적인 황제의 자리를 유지하다가 결국 평민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만주국의 꼭두각시 황제가 되기도 했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후 평범한 시민으로 여생을 보냈습니다. 권력을 놓친 황제들의 마지막 선택. 점. 중국 역사에서 몰락한 황제들의 최후는 각기 다르지만 그들의 마지막 선택은 결국 왕조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자살, 굴욕적인 퇴위, 정치적 무능으로 인한 처형, 혹은 마지막 순간까지 항복하지 않고 싸우는 것 등으로 나뉘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의 몰락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칙천무 무조, 중국 역사상 최초이자 최후의 여왕제. 중국 역사상 최초이자 최후의 여황제가 바로 측천무우다. 왕족도 아닌 신분으로 수많은 환란과 우여곡절 끝에 스스로의 힘으로 왕자를 쟁취하였고 주라고 하는 새로운 왕조를 열었다. 그녀의 이름은 조이고 아명은 미랑이다. 그녀의 아버지 무사확은 원래 목재 장사를 하던 상인이었으나 우연한 기회에 당고조 이연을 만나 그의 행군사계를 맡게 되었다. 나라가 혼란스러운 틈에 그는 작은 군직을 잡고 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픈 마음에 몰락한 귀족 가문과 관계를 맺고자 수나라에서 재상까지 지냈던 양달의 딸을 후처로 삼았다. 양씨는 두 딸을 낳았는데 그중 둘째 딸이 무조, 바로 무측천이었다. 아버지가 일찍 죽은 후 어린 무측천과 어머니는 친척들에게 내몰리며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미모가 뛰어났던 그녀는 사냥을 나왔던 당의 2대 황제 태종의 눈에 띄어 14살에 그의 하급 후궁인 제인이 되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무측천은 태종의 총애를 받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무측천에게 애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신분차별과 가난으로 고생했던 무측천이 독한 성격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태종이 어느 날 천리말을 한 필 얻었는데 성질이 매우 사나워서 길들이기가 어려웠다. 그러자 무측천은 저에게 그 말을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사옵니다. 먼저 채찍으로 때리고 그래도 복종하지 않으면 쇠망치로 머리를 3개 때립니다. 그래도 복종하지 않으면 빗으로 그 목구멍을 자릅니다라고 하여 태종은 그녀의 잔혹한 성격을 깨닫고 멀리했다는 일화도 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중국 최초의 여황제 자리까지 올랐으니만큼 그녀의 성격이 강했다는 것만은 분명할 것이다. 12년이나 태종의 승은을 받지 못한 그녀에게 정작 눈길을 준 것은 태자인 이치였다. 그는 태종의 문안을 들리러 왔다가 무측천의 아름다움에 반해 태종이 죽기 전 이미 정을 통했을 정도로 대담한 사이가 되었다. 무측천 역시 나이든 태종보다는 이치의 환심을 사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정관 649년 5월 태종이 죽자 무측천은 황실의 전통에 의해 절에 들어가 비구니가 되어야만 했다. 활달한 성격의 그녀에게 비구니 생활은 맞지 않았으나 그녀는 권토중래할 날을 기다리며 절 생활을 견뎌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를 잊지 못한 고종 이치는 아버지의 제삿날이 되자 새벽같이 절로 가서 무측천을 만났다. 고종이 감업사에서 무측천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은 황후 왕씨는 그녀를 데려오라고 건의했다. 당시 고종의 총애를 한몸에 받고 있던 소숙비에게서 고종의 마음을 떼어놓기 위해서였다. 그리하여 영희 2년에 무측천은 소위에 봉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무측천의 사람됨을 정확히 간파하지 못한 왕씨의 무모한 계획은 역효과를 내어 결국 스스로를 황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드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고야 말았다. 처음에 무측천은 왕씨와 결탁하여 소숙비를 내쫓았다. 하지만 그녀는 비의 자리 정도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다. 그녀가 바라는 것은 황후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왕씨를 내쫓아야 했다. 그녀는 환관들에게 뇌물을 주어 왕씨의 신변을 감시하는 한편 주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고종과 왕씨 사이를 떨어뜨려 놓기 시작했다. 또한 고종의 마음을 완전히 돌리기 위해 무서운 계략을 꾸몄다. 영희 5년에 무측천은 딸을 낳았다. 아이를 좋아했던 왕황후는 공주를 보기 위해 무측천의 방을 찾았고 무측천은 자리를 피했다. 빈 방을 찾았던 황후는 잠시 방에 머물다가 돌아갔다. 방으로 돌아온 무측천은 딸의 목을 졸라 아이를 죽인 다음 싸늘하게 식은 아이를 안고 달려나와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고종이 달려오자 무측천은 황후가 다녀간 후 아이가 죽었다고 참소하였고 황후는 누명을 쓰게 되었다. 결국 이렇게 황후 왕씨와 소숙비는 쫓겨나 별원의 좁은 방에 갇혀 지내게 되었다. 그러나 무측천은 이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다. 그들이 재기하지 못하게 하려면 확실하게 죽이는 수밖에 없었다. 결국 황후의 자리에 오른 무측천은 환관을 보내 그들을 죽였으며 자신이 황후에 오르는 것을 반대했던 원로 대신들까지 모두 음해하여 자리에서 내쫓거나 자결을 명했다.
이는 무측천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녀가 정치에 얼마나 능숙했는지를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다. 황후가 된 후 그녀는 현명한 황후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고종이 안질과 두통으로 정사를 돌볼 수 없을 만큼 병세가 악화되고 자신에게 정사가 맡겨지자 서서히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683년 고종이 죽고 태자였던 철이 중종에 즉위하자 무측천은 2달 만에 그를 왕위에서 폐하였으며 자신의 친아들인 현도 주살하였다. 그리고는 마침내 690년에 스스로 왕위에 올라 스스로를 성신왕제라 칭하였다. 아울러 당왕조를 해체하고 무시에 의한 주 왕조를 세웠다. 중국 역사상 희대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무측천은 황제에 오르자마자 당왕조의 종친과 구대신들을 잔혹하게 몰살시켰으며 국법을 더욱 엄히하였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았던 과거 제도를 다시 개편하고 신흥 세력을 대거 등용했다. 이들은 훗날 이윤기를 도와 개원의 치를 성립시키는 데 일조한다. 무측천은 젊고 영리한 신흥 세력들을 많이 중용하여 그들을 지지 기반으로 만들었다. 또한 당나라 시절에도 실력이 있던 적인걸, 장간지 등의 대신들을 중용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였지만 그녀가 시행한 정책은 중국 역사상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 당대의 중국 사회가 군사적, 정치적 귀족 계층에 의해 통치되던 사회에서 사대부 가문 출신의 문인 관료 계층이 주도하는 사회로 바뀌게 된 것은 무측천이 추진했던 정책의 결과였다. 그녀가 다스리던 시기는 태종 이세민이 다스리던 시대에 버금갈 정도로 태평성대를 구가했고 백성들의 생활은 풍족했다. 무측천은 태만한 관리들은 모두 파면했으며 심지어는 사형에 처하기도 했다. 또한 불교를 중흥시켜 전국에 많은 불교 사원을 세우고 승려들을 양성하기도 하였다. 일부 역사가들은 그러한 그녀의 치세를 무주의치라고 불렀다. 705년 82세가 된 측천무은 응기력이 쇠약하여 더 이상 왕자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간파한 재상 장간지가 난을 일으켜 그녀를 패하고 그녀에 의해 폐위되었던 중종을 다시 복위시켰다. 이리하여 중국 최초이자 최후의 여황제 시대는 조용히 막을 내렸다. 하마터면 사라질 뻔했던 당왕조도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측천무우는 그의 조용히 눈을 감고 다시 황후의 지위로 돌아와 고종의 곁에 안장되었다. 측천무우가 중국 최초의 여황제라는 자리에 오르기까지 잔인하고 악랄한 방법을 썼다는 것은 인정해야 하지만 중국 역사에서 황제라는 자리에 오르기 위해 형제와 일가를 죽인 사람은 그녀뿐이 아니다. 그녀를 평가할 때에는 권력을 잡기까지의 행보보다는 잡은 이후에 어떤 지적을 폈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중국 역사가들이 여황제라는 흑천무우의 지적을 과소평가하기에 급급했으나 현대에 들어서는 그녀가 이룩한 사회개혁과 당왕조가 이후 공고히 이어지게 된 사회문화적 기틀을 세웠다는 점을 재평가하고 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